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는 다르게 듣는다. 음악은 그리고 우세손. 지휘를 할 때 왼손은 그다지 할 일이 없다. 왼손은 그저 조끼 주머니 속에 꽂아두었다가 주머니 밖에 나오려거든 이를 제지하거나 사람들이 겨우 알아챌 정도의 작은 제스처를 취하는 정도로만 충분하다. 셔틀하우스. 문이 열리자 간호사가 휠체어에 탄 도킨스 부인을 연구실로 밀고 들어왔다. 부인은 원활한 인상을 가진 64세 할머니시는데 단정한 옷차림, 나는 다양한 형태의 실어증을 가진 사람들의 음악적인 패턴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연구하던 중이었는데 이번도 그 연구에 참여하기 위해서 방문한 것이었다. 실어증? 부인의 몇 주간 종류의 혈전 일어나는 뇌졸중이 발생하여 오른쪽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고 바다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말은 거의 할 수 없었지만 들은 사람의 말은 듣고 이해할 수 있었고 왼손을 사용한 몸짓으로 소통이 가능한 상태였다. 나를 소개하여 자 부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도kon수 부인이 말씀하시는 게 쉽지 않으시죠? 그는 간절히 원하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을 내뱉었다. 내 소원은 간신히 더듬거리는 그녀는 말을 멈췄고 내가 연구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 네 말을 얻어먹고 손을 고쳤더니 애원하기 시작했다. 내 소원은 이 모습을 보는 순간에 연구에 대한 생각은 사라져버렸다. 이렇게 잔인한 운명의 장난이 또 있을까. 이렇게 사랑스러운 사람을 망가뜨려버리다니. 여전히 왼쪽이 아니라 오른손에 생기기만 했어도 말하는 능력에 이렇게 손상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나갔다. 간호사에게 듣기는 이분이 한때 영어 선생님이었다고 했으니 어쩌면 뇌졸중 전에 외웠던 구절을 암송할 수 있지 않을까? 셰익스피어를 좋아하세요? 내가 물었다. 부인은 맹렬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혹시 이 구절 아세요? 나는 템페스트의 아름다운 시구를 낭송하기 시작했다. 우리 잔치는 이제 끝이 났다. 등등 배우들은 내가 이전에 말했듯이 모두 영혼이었고 허풍 속으로 녹아 사라지겠지. 계속해서 낭송하자 도킨스 부인도 더듬거리며 함께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한 단어씩 함께 하다 뒷부분에는 계속해서 낭송하며 마침내는 불멸의 결말을 함께 낭송할 수 있었다. 우리는 꿈들이 만들어낸 존재이며 우리의 짧은 삶은 장으로 둘러싸여 있다. 비록 이런 방식으로라도 자신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도킨스 부인은 눈물을 글썽였다. 내 절정 이후에 많은 시간이 흐른 것은 아니기에 회복 가능성이 보였다. 음악 실험을 마친 후 부인은 내 손을 다시 잡고 너의 눈을 응시한 채 내 소원은 이라고 사람의 내 무게는 불과 1.4, 1.6kg이 지나지 않지만 온 우주를 통틀어서 가장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약 1000개의 신경세포들로 이루어져 있고 서로 복잡한 연결되어 있는데 연결부는 100조 개를 넘어선다. 이렇게 광대한 신경망의 복잡성 안에서 어떻게 말하고 지각하고 기억하고 감정을 느끼는지와 같은 일련의 인지 과정을 해독해내는 것은 쉽지 않은 도전이고 만만치 않은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대뇌 피질의 자두반구. 대뇌 피질. 사람의 뇌 그림을 보면 좌우 뇌가 대칭적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좌우 뇌는 마치 바늘을 날린 호두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뇌량이 일어난 두터운 섬유 다발로 연결되어 있다. 양방으로 대뇌 피질을 올리는 6개의 얇은 층으로 덮여 있으며 굵직한 주름이 잡혀 있다. 이 피질에는 뉴런들이 배열되어 있고 이곳에서 대부분의 고차원적인 정신 기능들이 행해지고 있다. 각 방구는 4개의 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부분 명칭은 1, 2에서 나타난 것처럼 전두엽, 측두엽, 두중엽, 후두엽이다. 먼저 내려오면 대칭적으로 보이지만 많은 종류의 정신기능이 한쪽 방구의 신경혈로에 편향되어 수행된다. 대뇌의 비대칭성을 이어주는 가장 극적인 예가 언어이다.
만약에 장애가 손상되면 대부분의 경우 언어 기능에 심각한 장애가 유발되는 반면에 비슷한 손상이 의문의 영역에 생기면 언어 기능에 미세한 교란 정도가 발생할 뿐이다. 미세한 두정엽,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이 되는데 과학자들이 뇌의 양쪽 방구가 거울 반사처럼 단순 대칭된 형태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어떤 학자들은 DNA 피질의 각 부위마다 역할이나 기능 차이 없이 전체 부위가 모든 인지 기능들을 함께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였고, 다른 학자들은 피질의 모자이크처럼 특정한 기관으로 구성되어 특정 해부학적인 부위가 특정한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 두 가지 견해는 오랫동안의 논쟁거리였다. 피질의 각 부위가 기능별로 나뉘어 있다는 생각은 19세기 전환기의 비현대 물리학자 프란츠 요제프 가을의 저술과 강의를 통해 처음으로 등장했다. 가을의 의하면 정신이란 뜻이 어떻게 구분되는 능력들로 구성이 되며 이들 각 부분은 뇌의 다른 위치 혹은 기관에 위치해 있다고 보았다. 나아가서 뇌의 모양이 다양한 기관의 발달 정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며 기관의 크기가 클수록 그 기능이 더 강력하다고 보았다. 또한 뇌의 모양이 두 격으로의 모양을 결정짓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두 격으로 튀어나온 패턴을 조사하면 사람의 적성이나 성격 특성을 추론할 수 있다고 보았다. 같은 자신의 이론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여기지는 상당한 양의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 어떤 분야에 특정 재능이 있거나 극단적인 성격 특성을 가진 사람들의 두개골을 조사했는데, 이 과정에서 대형 박물관을 세울 정도로 다양한 두개골을 수집했고 그것에서 다양한 정신적인 특성을 보였던 사람들의 두개골을 전시했다. 가을의 제자였던 요한 가스파르 슈포르츠 하임은 가을의 일원을 진전시켜서 골성학이라는 자신의 체계를 발전시켰고, 가을과 슈포르츠 하임은 다른 일들한 지지자들과 함께 자신들의 사상을 글과 공개 강의를 통해서 널리 한동안 인기를 누렸다. 정치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은 그들의 생각을 지지해달라고 골성학에 호소했다. 일반 대중들은 누구와 결혼할지 유망한 직원은 어떻게 구할지 같은 온갖 정리의 조언을 기해서 골성학자를 찾아갔다. 한동안 골성학자들은 대중들의 마음에 마치 오늘날의 점성술사같이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봤을 때 골성학자들의 과장과 근거가 빈약한 주장들이 그 도를 넘자 반발을 피할 수가 없었다. 프랑스 생략자 피에르 플루랑스는 수많은 동물 실험을 통해서 피질의 특정 영역이 파괴되면 서로 다른 정신 기능들이 각기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는 또한 가을을 사람들의 두개골로 수집하는 데 집착하는 미치광이로 묘사하면서 다음과 같이 신랄하게 공격했다. 비엔나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머리 때문에 떨고 있었고, 최근에 자신의 머리가 가을 박사의 키미니스를 세우기 위해서 요청될까봐 두려워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을 박사의 관심 대상이 될까봐 염려하게 되었고, 자신의 머리가 갈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하게 되었다. 골성에 대한 반론이 커지자 마침내 그들에 대한 과학적인 존경심은 사라졌다. 하지만은 뇌의 측정 위치가 특정 기능을 담당할 것이라는 개념은 남았다. 이제 피에르 폴 브로카의 이야기를 넘어갈 텐데, 그는 뛰어난 프랑스 외과 의사이자 신체 인류학자였고 최근에 파리스 종교 만난 인류학자 국소주의자 관심을 끌게 되었다. 마침내 르보르뉴는 환자가 파리 비세트르 병원에 있었는데 병원 사람들은 그를 탕이라고 불렀다. 이 환자는 열흘 동안 말을 할 수 없었는데 단지 탕이라는 다른 절말을 말할 수 있었기 때문에 탕으로 불렸던 것이다. 끝내 그 환자는 마비가 되었고 1861년 4월 17일 사망했다. 다음날 보르카는
곧장 부검을 시행해서 그 결과를 자신이 설립했던 학회에 보고했다. 부검 결과 왼쪽 전두엽의 특히 왼쪽 부분이 심하게 물러져 있었던 것을 발견하였는데 브루크는 이 부위의 손상이 탕의 어느 발화 상실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몇 달 후에 브루크는 어느 발화 능력을 상실한 또 다른 환자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여 왼쪽 전두엽에 마찬가지로 손상이 발견되었다는 결과를 보고했다. 그 후에 몇 년 동안 브루크에 관심을 끌었던 더 많은 서류가 나왔고 추가 강의에서 언어 발화를 상실한 8명의 사례에 대해서 그들이 모두 왼쪽 전두엽의 손상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 반면에 이와 반대되는 손상이 그러니까 우측 전두엽에 발생한 환자들의 경우에 언어 발화에는 장애가 없었다라는 보고도 있었다. 이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서 1865년에 브루크는 마침내 우리는 자네로 말한다는 유명한 선언을 했고 언어 발화 기능의 극소화 이론은 반구 비대칭성 개념과 함께 널리 받아들여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1873년에 독일 과학자 카를 베르니케는 언어와 관련한 또 다른 중요한 영역을 발견했는데 이 또한 자네에 있었지만은 전두엽이 아닌 척두엽에 있었다. 내가 만났던 도킨스 부인처럼 브루크 영역 손상으로 인한 언어 발화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의 말을 매우 잘 이해할 수 있지만 말하는 것이 느리거나 한정된 단어만을 고수할 수 있다. 반대로 베네디케 영역에 손상을 입은 사람들은 말의 의미와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말이 빠르고 유창하나 내용은 두서없거나 의미 없는 말을 한다. 우리의 인체를 보면 신체 중에 거르는 것처럼 좌우가 서로 다대칭으로 보인다. 우리의 양측 대칭적인 신체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것은 그 뒤에 응된 대칭적인 구조와 연결이 된다. 신비로운 이유로 인해서 양측이 서로 전환되어 전반구가 신체의 오른쪽을 제어하고 우반구가 왼쪽을 제어한다. 가만히 있을 때는 우리의 신체의 양측이 대칭인 것으로 보이지만 양측 팔다리를 움직일 때는 대칭적이지 않다. 최소한 학계에서 보고된 바에 따르면 모든 시대와 모든 문화를 통틀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른손을 선호해왔다. 자명가들이 도구와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을 묘사한 예술 작품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 사람들이 최소의 50세기 동안에 오른손잡이였다고. 다른 전문가들은 선사시대 도구를 조사한 결과 오른손잡이 200년 만에 300년 전에 살았던 오스랄로 피데쿠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추론했다. 앞서 인간은 내가 언뜻 보기에는 양적 대칭인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좌우 반구는 외적인 형태에서도 차이가 나며 이러한 차이는 우세 손과 관련된다. 오른손잡이의 경우에는 척두 평면이라는 척두엽에 있는 베르니케 언어 영역의 일부가 일반적으로 우니보다도 좌뇌에서 더 크다. 이러한 비대칭은 발달 초기에 발생하며 심지어는 출산 이전의 태아에게도 발견이 되어진다. 이 방법을 통해서 연구자들은 5, 6만 년 전에 네르데르아탈린의 두개골이 현대인 오른손잡이와 유사한 비대칭을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다. 오른손잡이들은 오른쪽 귀가 우세한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는 특별한 상황 하에서만 알아차릴 수가 있다. 좌뇌가 언어의 우측 신체의 움직임에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뇌 손상으로 인한 언어 상실 종종 우측 마비가 소환이 된다. 실어증과 우측 편마비와의 연관성은 멀리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며 심지어 시편 137편에 예루살렘과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그 저주를 깨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나의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릴 것이다. 그렇구나. 137편. 오늘날 사람들은 대부분 오른손을 지배적으로 사용하나 실제로 사람들의 우세손 경향성은 연속적인 형태를 띈다. 강한 오른손잡이에서 혼합된 오른손잡이,
그리고 혼합된 왼손잡이의 강한 왼손잡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연속 선상에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수많은 테스트들이 있다. 나는 두 가지를 사용하는데 하나는 에든버러 우세손 평가법, 하나는 바니 벤튼에 개발된 것. 그래서 이런 손잡이에서 어느 손을 쓰나요? 오른손, 왼손, 양손, 어떻게 왼손, 어느 망치질, 어느 바느질, 어느 공을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은 때로 자신의 점수를 알고 놀라기도 한다. 하물은 명백히 왼손잡이인 영특한 공대 여학생에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여학생은 이야기 도중에 우수선 질문지를 보고 작성해 보겠다고 했다. 어울럽게도 왼손으로 모든 답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어느 손으로 글을 쓰나요? 라는 질문을 포함해 모든 답을 오른손으로 답했다. 가을엔 왼손을 쓰면서 왜 오른손이라고 표시했나요? 글쎄 제가 오른손잡이여서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질문에 답할 때 왼손만 사용하던데요? 알아요. 하지만 그건 왼손을 사용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왼손을 사용하고 싶나요? 거의 대부분 그렇긴 해요. 하지만 저는 정말 오른손잡이에요. 놀랍게도 사람들의 질문지를 작성하는 방식에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당신은 여러 유형의 응답을 볼 수 있는데 만약에 그들의 응답에 대해서 질문한다면 종종 자신이 답한 모든 답이 논리적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나의 경우에는 어느 손으로 카드를 다루나요를 제외하고 모두 오른손에 표시한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진정한 양손잡이인 사람들로 매우 드물며 질문의 전부 혹은 대부분을 양손으로 응답한다. 우수선과 어느 능력은 복잡한 관계를 가진다. 대부분 오른손잡이에게 자아내는 어느 능력이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며 우리는 오른손잡이를 자아내가 우수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왼손잡이의 3분의 1은 유사한 패턴을 보이나 3분의 1은 운해가 은혜에 더 중요하게 관여한다. 흥미롭게도 만약에 당신의 직계 가족 중에 왼손잡이가 있다면 양반구 모두 어느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예상할지 모르겠으나 똑같은 오른손잡이라도 직계 가족 중에서 왼손잡이가 있는 오른손잡이는 뇌졸중 이후에 어느 기능이 회복될 확률이 높다. 러시아 신경학자 루리아는 어느 영역의 관통성을 입어 실어증을 보이는 환자들을 연구했는데 부상 후에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에 꽤 많은 환자들이 잘 회복되었는데 이런 환자들은 대부분 왼손잡이였거나 왼손잡이 친척이 있는 오른손잡이들이었다. 심리학자들이 왼손잡이의 정신 능력에 대해서 논의했어서 엇갈린 연구 결과를 보였다.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대한 연구에서 한 연구에서 왼손잡이거나 혼합 손잡이인 경우에 매사추세츠에서 전공학생의 미술 학생이 47%를 차지하는 반면에 보스턴 대학교의 자유전공학부 학생에는 25% 정도일 뿐이었다.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 한스 홀바인, 파블로 팔카스를 포함한 많은 위대한 화가들이 왼손잡이였다. 아마도 왼손 그림으로 조각을 하는데 이때도 왼손의 긴장을 같이 공유하는지 피로감을 느끼는 것 같다. 이 때문인지 오른손으로 글을 쓸 때 글이 너무 흔들려서 짜증이 난다. 그림에서 오른손 왼손의 차이에서 가끔 강한 왼손잡이의 음악가들 중에서 일부는 악기를 반대로 연주할 수 있도록 리메이크하기도 한다. 오른손 왼손 왼손잡이 현악기 연주자들은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할 때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에 왼손으로 활을 사용한다면 왼쪽에 앉아있는 오른손잡이 연주자와 부딪혀서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오케스트라에서 왼손으로 활을 연주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유명한 헝가리 지휘자 야노스 페렌치크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야간 많은 악기들이 왼손잡이에게 불리하게 디자인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연주자들 사이에서 왼손잡이들이 드물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반면에 지휘자들은 어떨까? 지휘병을 양손 모두 잡으면 될 테니까 예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왼손잡이 지휘자들 또한 왼손잡이에 대한 편견에 직면한다. 지휘자이기도 했던 리에르트 슈트라우스는 이렇게 말했다. 지휘를 할 때 왼손은 그다지 할 일이 없다. 왼손은 그저 왼손잡이들이 직면하는 여러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음악 과정에서 왼손잡이의 수가 더 적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왼손잡이 악기 연주자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을 감안할 때 음악의 지각과 기억에 관해서는 왼손잡이들이 오른손잡이보다도 통계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다. 내가 이런 의문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우연한 관찰에서 시작이 되었다. 나는 음고 기억에 관한 실험을 진행하던 중이었다. 하모는 이 과제를 매우 잘 해내는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그래서 나는 이 과제를 매우 잘 수행한 실험 참가자들을 찾기 시작했다. 밝히기 위해서 비슷한 시간에 음악 훈련을 받은 오른손잡이 집단과 왼손잡이 집단을 모집했다. 추가 실험에서 새로운 실험 대상자 집단을 모집했는데 이번에는 음악 훈련을 거의 받지 않았거나 전혀 받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번에는 다른 음고 기억 과제를 사용했는데 여기서는 5개의 음을 들려준 후에 잠깐의 정적을 가진 뒤에 테스트 음을 들려주었다. 실험 참여자에게 주어진 미션은 마지막 테스트 음이 직전에 들었던 5개의 음들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맞히는 것이었다. 응답자들이 범한 오류 패턴을 분석해보니 마찬가지로 우세손에 대한 연관성이 나타났다. 왼손잡이 집단이 유의미하게 오른손잡이 집단을 앞섰고 네 집단을 나눴을 때도 혼합된 왼손잡이들이 다른 세 집단을 유의미하게 앞섰다. 이 두 실험을 통해 약한 왼손잡이가 음고 기억과 관련된 과제에서 특히 뛰어난 수행 능력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이 결과는 많은 질문을 열어준다. 왼손잡이들은 리듬, 음색 혹은 음악의 다른 요소들과 관련된 과제에 있어서도 유리한 수행 능력을 보여줄까? 이 장에서 인지기능이 뇌의 부위별로 특화된 구성된다는 결론이 도출되기까지 뇌과학자들의 다음론의 역사를 특히 언어와 음악에 초점을 맞춰서 소개를 했다.